오늘 이것이 진짜 부동산 소송이다. 특수경매 물건 15번째 물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교재는 152페이지입니다. 이 사건은 제기동에 있는 땅에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근데 땅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땅만 경매로 나온 것을 낙찰을 받아서 건물 주인에게 철거와 지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여기에 건물 주인이 법정 지상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판사님께서 지료 감정을 하라 해갖고 지료 감정을 했더니, 이 제기동의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연 1,060만 원이라는 지료 감정이 나온 겁니다. 지료는 언제부터 주냐면 판결문을 났을 때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냈을 때부터 소급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고 지료 감정을 해서 지료까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이 하게끔 된 거죠. 조정이 갔더니 이 건물 주인이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법정 상권이 있는 이 건물을 현재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고, 돈을 이만큼 주고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6개월 정도만 더 거주할 수 있게끔 해주면, 지료를 가지고 더 거주할 수 있게끔 되면은 내가 6개월에 나가면서 이 건물의 주인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돈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돈을 내놓으러 갈 수 없으니까 그럼 좋다. 6개월을 더 살고 건물을 넘겨달라. 한 조건으로 조정을 해서 끝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 한 번씩 보시겠습니다. 자, 교재 보면 153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7-451에 토지 일괄 매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정평가가 3억 5천인데 2억 2,500까지 떨어졌을 때 2억 5,100만 원에 저희들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입이 있는데, 여기 전입이 그 보증금 5천만 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면, 여기 보면 근저당 설정은 얼마로 돼 있죠? 17년 5월 16일로 돼 있고, 전입은 17년 1월 30일로 돼 있는데, 여기 물음표 돼 있는 것은 이거는 토지에 대한 근저당이고 건축물 관리 대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대항력을, 원래는 건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없긴 없는 건데, 이렇게 없더라고 하더라도 건물 주인이 땅만 낙찰을 받았을 때 자기가 배당 요구를 하게끔 되면, 법정상 인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대항력이 있으면은 배당을 요구를 해주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이걸 낙찰을 받고 세입자가 저한테다가 뭐 이의 신청한 걸 없는 걸 보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엔 이 주인이 여기에 대한 5천만 원 줘서 내보낸 것 같아요. 세입자에게 하는.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은 주택 매각 제1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건물이 문제가 뭐냐면 지적법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땅을 이용해서 진입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땅을 이용해서 진입을 하더라도 주의토지통행권에 의해서 이 건물을 진입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무시하고, 제기동은 이 땅값이 비싼 곳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는 재건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했는데 낙찰을 받았던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은 조금만 여기 현황 도로에서 요리로 출입을 하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 땅인데, 다른 사람 땅에서 현관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 네오반타고 현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건물이 거짓말이 차 있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고 제일 먼저 우리가 두 개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여기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에게 땅을 다시 팔고 나오든지, 아니면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특수경매를 할 때는 한 10여 년 전에는
소장을 내기 전에 먼저 거기에 주인하고 만나서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법률적인 걸 너무 몰라서 처음부터 협상을 하려고 해서 협상을 하질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땅 샀잖아. 건물은 내 거야.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 해서 협상 자체를 하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건물이 무허가로 건물이 젖어 있을 때 땅 주인에게 지료를 줘야 된다든지 이런 걸 모르는구나 싶어서 사실은 그 후 한 5, 6년 전서부터는 건물 매각 제외 땅만 낙찰 받으면 먼저 소장을 제시해놓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게끔 되면은 소장을 제가 넣지 않습니까? 넣으면은 소장을 받으신 그 건물 주인이 자기가 아는 법률 전문가들한테다가 이런 소장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게끔 되면 전문가들이 그거는 법정시한권이 있기 때문에 허물진 않지만 지료는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는 법정시한권이 없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가야 된다든지 하는 거를 상식을 알고 났을 때 저희들이 협상을 하라고 하면 협상이 잘 되는데 소장을 내기 전에는 협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소장부터 내놓은 겁니다. 청구 취지, 토지 인도 청구에서 철거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년 1460만의 감정가 가지고 1460만의 돈을 일단은 지급을 하라 하고 소장을 냈더니 판사님이 뭐라 그러면 지료를 받으려면은 지료 감정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료 감정하는 비용을 얼마 내라고 법원에서 나오면은 그 돈을 법원에다가 내게끔 되면은 그때 그 돈 갖고 법원에서 지료 감정을 하고 지료 감정이 나온 걸 가지고 지료를 매깁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다가 판사님이 그냥 지료를 감정을 매기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님이 가격을 지료 감정을 얼마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판결에 의해서 지료 감정에 의해서 그 지료를 지불하라 이렇게 하게끔 되면 지료 감정을 최소한도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는 따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료 감정 신청을 했더니 지료 감정이 지료사가 얼마가 나왔죠? 여기 보면 1,060만 6천 원이 나왔죠. 이거 나온 걸 가지고 우리는 다시 법무사한테다 부탁을 해서 우리는 감정 가격 갖고 얘기했지만 감정 가격에는 정확하게 지료가 나왔으니까 지료에 의해서 이렇게 청구 취지 변경을 해달라 해갖고 다시 청구 취지를 지료 감정에 의해서 다시 청구하게끔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대부분이 법원에서 판사님은 건물 매각제와 토지 매각은 건물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겼기 때문에 대부분 조정을 하게끔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지료까지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중간에 이제 건물 주인이 언제부터 어떻게 했었고 이렇게 해서 법정상권이 있다 이런 거를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정상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법정상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그냥 바로 조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조정에 갔더니 여기서 이 건물 주인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는데 제가 지료가 1,000만 원이 나와서도 지료를 1,000만 원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낙찰 받아서 잔금해서 지료 판결까지 거의 한 10개월 1년 걸렸거든요. 그러면 우선 이 사람이 1년 동안 밀린 거에 대한 1,000만 원을 줘야 되고 그걸 월로 계산하자면 한 달에 한 80만 원에서 85만 원 정도를 월세를 저희들한테 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럴 능력이 없고 집세를 지금 나가려고 해서 나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건물 주인이 하는 얘기가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이곳을 비워주고 나가려고 하면 최소한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준다면은 제가 이곳을 비워서 다른 데 이사 갈 곳을 마련해서 나가겠다. 근데 돈은 없으니까 6개월간을 더 살게 해준다 그러면은 그때 6개월에 나가면서 건물을 토지주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나 저거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돈이 없으신 분을 억지로 내놓으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건물 주인으로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 땅을 매도하는 것이 좋은데, 이거는 건물 주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까 건물을 우리한테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저는 우리한테 그것이 참 좋지 않냐, 그럼 그대로 합시다 해갖고 이렇게 조정상으로 해서 건물에 대한 일체물을 포기한다. 언제까지? 2022년 9월 30일까지 했는데, 만약에 2022년 9월 30일까지 만약에 하지 않을 때에는 한 달에 100만 원에 대한 비율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이제 조정상이 했는데, 사실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4개월쯤 지났는데 다시 연락이 왔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사실 6개월 안에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도저히 내가 경제력이 허락이 안 돼서 아직까지 나갈 준비를 못했다. 한 6개월 정도만 더 기간을 주면 그때는 꼭 나가도록 하겠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돈이 없다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번 조금 더 기다리고 다음번에는 1년 이상은 더 안 된다는 걸 약속을 단단히 받고 해라 했더니, 이제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을 받지 않고 6개월을 더 살게끔 해준 거죠. 더 살게 좀 했더니, 아니 아니라 6개월쯤 다 됐을 때는 나가게끔 됐는데, 나가게끔 됐을 때에 그 건물, 무허가 건물도 누구가 주인이었는데 누구에게 매도한다 하고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계약서를 쓰게끔 되면 우리가 그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를 하게끔 신고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 가서 부동산 실거래과 가서 우리가 우리 땅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게끔 되면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취득세를 먼저 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취득세를 내게끔 되면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자는 없지만은 내가 그 건물을 취득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세법에 의해서 주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취득하게끔 되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게끔 됩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해갖고 무허가 건물의 매매 등을 위한 법규,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정의.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라도 땅이나 건물을 매매할 때는 그때는 거래하는 것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때에 무허가 건물도 포함한다 돼 있으니까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 건물에, 우리 건물을 보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등기부 등본이 있죠. 제일 먼저 건물을 짓게끔 되면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주고,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 나면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주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은 왜 만들어져 있죠? 건물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어떤 땅에 건물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짓지 못하게끔 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걸 대로 사용하고 있나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변형을 했는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다른 목적이나 크기를 변경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드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건물 주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키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 건축물 관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은 건물 주인을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건물을 짓고도 건축물 관리장을 안 만들려고 할 수도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을 안 만들면 등기 이전을 안 해주는 겁니다. 등기는 뭐에다 필요한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팔기 위해서는 등기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지 않으면 등기 이전을 안 해주는 겁니다. 등기 이전을 하는 것이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고, 등기에 대해서는 뭘 하게끔 되냐면 그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우리가 내가 그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재산세를 냈다 그러면 등기법에 의한 주인이 아니라 세법에 의한 주인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허가 건물도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수님 그 무허가 건물에 뭘 정축하든지 좀 달아내든지 좀 달아내든지 하더라도 그 제재를 안 받겠네요. 제재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무허가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했다든지 증축을 했다 그래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와서 공무원이 제재를 할 수는 없죠. 다만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법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이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두 가지가 있죠. 보면은 뭐가 있냐면 건축법에 벌칙이 있어서 건축법에서 무허가 건물을 짓게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벌칙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형사소송법에는 5년 미만이나 징역 근고 장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 공소시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서 5년이 지나게끔 되면은 규제를 할 수가 없다. 뭐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무허가 건물은 무조건 형사소송법으로만 지지할 수 있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냐면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있어. 행정기본법, 그러니까 형사소송을 해서 검사가 판결을 해서 막일 수도 있고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도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든가 무허가로 증축을 했다든가 무허가로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행정기본법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 행정기본법에도 보면 23조에 보게끔 되면은 5년이 제척기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두 가지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는 형사소송법이고 하나는 행정기본법인데, 형사소송법에서도 제가 보면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에 5년이 시효고 공소시효고, 행정기본법에서 제재처분 제척기간이 5년인데 여기서 보면 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당 각국의 어느 하나의 해당은 이 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제척기간이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제척기간 5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당사자가 인허가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건물, 무허가로 지어놓은 것을 우리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는 사실 이렇게 땅하고 건물이 이렇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난 땅을 사서 그냥 건물은 땅의 부합물로 부속물로 그냥 들어오는 걸로 하고 그냥 한다 그랬었지 나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이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제일 유리할 수 있는 것은 제척기간에 의해서 이거는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맨 처음에 건물을 무허가로 진 사람에게는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했다 한 5년이든 7년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매입을 했는데 먼저 사람에는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나중에 산 사람한테 기본법 한 거는 이건 잘못한 게 아니냐 하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예전에도 또 한번 우리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게 건물을 우리가 샀고 매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우리가 건물을 300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사서 그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면사무소에 가서 저 사람 그 무허가로 집에 있다고 해갖고 그 사람에게 이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이의신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옛날에 누구누구가 만들어 놨어. 지금 10몇 년이 지났다. 그리고 나중에 땅을 사면서 할 수 없이 건물 주인이 좀 땅 주인에게 팔겠다 해서 우리는 할 수 없이 그걸 샀을 뿐이다. 근데 먼저 주인에게는 하지 않고 우리한테 한 것은 이건 잘못되지 않느냐 해갖고 먼저 그 과태료 매겼던 것을 없앴던 그런 실전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수백 개의 건물은 매각처에 토지만 매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고, 지금도 제가 만약에 이 경우에 이걸 낙찰받았지 않습니까? 땅을 낙찰받았지 않습니까? 낙찰받아서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내가 이 땅을 팔으려고 하는데 건물인데 건물은 건축물 관리단이 없습니다. 근데 주인은 납니다. 하고 얘기끔 되면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가 뭐부터 물어나면 당신 이름으로 재산세 내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세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재산세 내는 걸 갖고 오시면은 제가 땅을 매도하면서 건물을 같이 매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건물은 내 겁니다 하면서 재산세 내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건물을 아무리 당신 거라고 해도 내가 그거를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공인중개사들도 무허가 건물을 같이 매도할 때 반드시 공인중개사들이 그 건물이 주장하는 그 땅 주인이 주장하는 게 맞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내는 것을 확인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건물을 우리 거로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제3자에게 적당한 가격에 땅과 건물을 매매했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땅을 우리가 얼마에 낙찰을 받았고 건물도 우리가 얼마에 산다고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땅과 무허가 건물을 팔았을 때 얼마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양도소득세를 낼 때 땅은 경매로 낙찰받은 가격 그다음에 건물을 일반 매매로 산 가격 합쳐서 나머지를 가지고 같이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원가를 계산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어느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을 때는 아예 할 수가 없지만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위반 건축물로 할 수가 있죠. 위반 건축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치지 않으면은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위반 건축물로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고치라고 했는데 고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범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소시효라는 것은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범죄가 끝이 났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반 건축물로 지정이 돼 있을 때는 이거는 고치지 않고서는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위반 건축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서 원상복구해야 되지만 아예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위반 건축물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내가 아무 문제 없이 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은 사업자 등록증은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면 이제 그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요새는 그렇게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들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에다가 내가 전입을 하겠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거기는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담당 공무원은 뭐가 합니다. 거기 사는 게 확실해요. 건물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전입신고를 받아주시는 담당자도 있는데 무조건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것은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해주기도 하고 안 해준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은 무조건 안 난다.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